자, 그 다음에 22번. 그지? 22번. 자, 이건 쉽다. 그지? A2 분자의 화학결합 모형이다. 딱 보면, 야, 보통 이렇게 공유전자쌍 나왔을 때 얘들아 있잖아. 원래 이 원자의 최외각 전자수는 이 공유전자쌍의 절반이 원래 얘 거야. 그지? 그러면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원래 8개 갖고 있던 애니까 여기서 A가 산소구나라는 거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럼 결국 여기서 이게 O2 분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죠? 자,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A2는 산소 분자다. 맞네. 그치? A의 원자가 전자수는, 그치? 자, 원자가 전자수 어떻게 세면 된다고? 공유전자쌍의 절반이 원래 얘 거다. 그치? 그럼 6개가 맞지? 그리고 산소인 거 알았으면 16쪽이니까 6개 바로 나올 거고. A2의 공유전자쌍은, 자, 요거 두 쌍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중결합이니까 공유전자쌍 두 쌍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거 틀렸고. 그치? 그럼 기억 니은인가? 오케이. 그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4번. 자, 요거. 자, 이것도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자, 봐. 2주기 원소라고 일단 나와 있고요. 그지? 왜 이걸 내가 강조하냐면, 혹은 이게 3주기로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원소 기호가 달라지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X, Y, Z의 전자 배치야. 자, X 전자 3개지. 누구야? 리튬이란 얘기고요. Y는 지금 뭐야? 둘, 넷, 여섯, 8개가 산소고. 그지? Z는 둘, 넷, 여섯, 여덟, 9개가 플로우로 이렇게 되겠지. 이거 찾아놓으면 쉬워. 그러면 지금 걔네들끼리 서로 결합한 애들의 화학식이 지금 나와 있잖아. 자, 근데 봐라. 야, 여기서 X, 리튬만 금속이거든? 그럼 내가 무조건 뭐라 그랬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화학식, 분자식 포함해서 화학식이라 하는데, 나왔을 때 앞에 원소기호가 리튬이잖아. 그러면 걔랑 다른 애랑 결합한 거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이온결합 물질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기억하고 리을이 이온결합 물질이 되겠다. 맞죠? 지금 문제에서 이온결합 물질 골라라 이거잖아. 그러면 답은 2번 아니면 3번인 거야. 맞죠?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봐봐. 뭐 Y2라든지 니은 디귿만 보면 되잖아. Y2나 Y2는 O끼리 결합했으니까 우리가 아는 O2 분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Z2는 얘네 둘이 결합한 거잖아. 그럼 둘 다 비금속이니까 뭔진 몰라도 하여튼 공유결합 물질인 거야. 근데 OF2거든 이게 따지면. 그럼 이거 누구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산소 옆에 수소 2개가 결합돼 있던 거 달리 플로르가 2개 결합한 것 뿐이거든. 단일결합이야. 단일결합. 이중결합은 O2밖에 없거든. 그러면 지금 이중결합 있는 공유결합 물질은 공유결합 물질이 니은 디귿인데 그중에서 이중결합 있는 건 니은밖에 없으니까 답이 2번이다 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나는 H2O만 기억하고 있는데 문제에서 OF2가 나오면 H 대신에 F를 갖다 넣어서 니네가 그 결합 모형을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6번. 자, 현대 주기율표다. A부터 G는. 자, 이거 그냥 써놓으면 되겠지. A는 누구야? 수소. 그지? D는 누구냐? D는 나트륨이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G는 칼슘이 될 거고, B는 탄소, 얘는 플로르, 얘는 황, 그지? 얘는 누구야? 아르곤 이렇게 되겠다. 그지? 비금속 원소가 몇 가지냐 물어봤죠. 자, 누가 비금속? 이게 수소. 그지? 그러니까 DG, 나트륨하고 칼슘 빼고는 다 비금속이네. 그지? 그지? 얘네 다 비금속이니까 비금속은 총 5가지다. 맞는 말이 되겠고, 알칼리 금속은 누구야? 1쪽이잖아.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얘네들이니까 나트륨 하나. 그지? 한 가지다. 자, 이거 조심해야 된다니까. 원자가 전자수가, 이것도 이 문제에서도 틀리면 디귿 때문에 틀리는 거야. 실수해서. 원자가 전자수는, 자, 18쪽은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라 그랬지? 0개라 그랬어요. 0개. 그지? 그러니까 F가 원자가 전자수가 가장 작아야 되는 거죠. 디귿 틀렸다. 기억니요. 자, 28번. 28번. 자, 주기율과 관련해서 3명의, 자, 이거 봐봐. 리튬, 나트륨, 칼륨을 세쌍원소라고 하는데 이거 세쌍원소를 얘기했었지?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요.
데베라이너 새쌍원소설. 그 다음에 B를 보면 리튬 다음에 8번째로 무거운 원소는 뭐 나오는 거 보니까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애가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거 우리 뉴렌즈 또는 뉴렌즈라고 하는 사람의 옥타브설이다라는 거 떠올려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어 라고 나왔으니까 이게 누구야? 멘델레예프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멘델레예프. 이렇게 써놓고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좀 옳지 않은 거 골라래. 자, A가 위에서 제시한 새쌍원소 어때? 리튬, 나트륨, 칼륨 우리가 알고 있는 알칼리 금속 맞잖아. 그지? 그 다음에 B는 뉴렌즈 방금 얘기했지. 8번째마다 성질 비슷한 애 나타난다. 옥타브설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얘네들 데베라이너, 뉴렌즈, 멘델레프 다 뭐야? 원자량 순서대로 연구한 사람들이지. 당연히 3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 자, 4번 봐봐. 양성자수를 기준으로 원소를 배열한다. 이게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했다 이 말이거든. 이거는 모즐리라는 사람이지. 다 이 사람들 원자량 순서야.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겠네요. 그지? 자, 그 다음에 30번도 이것도 얼핏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 그죠? 자, 이 봐봐라. 뭐 원자 A에서 C, 그 다음에 이온 D, N-를 각각 구성하는 몇 가지 입자들 A, B, C의 개수에 대한 자료다. A, B, C는 각각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고 N은 0보다 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지? 중성 원자는 무조건 양성자 수와 전자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보면 얘네 원자 A지. 원자 B, 원자 C 얘네 원자잖아. 그럼 원자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야 되니까 야 C가 양성자일 수는 없어. 맞지?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A하고 B가 서로 개수가 같지? 그럼 A, B가 양성자와 전자 중에 하나란 얘기야. 그러면 C는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중성자의 개수를 의미한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X, Y 쉽게 구하지. 누가 누군지는 몰라도 어쨌든 무조건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이거 X가 10이 나올 거고요. Y는 16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D를 보면은 A하고 B 중에 어떤 게 전자고 양성자인지 찾을 수 있거든. 자, D는 봐봐. 어쨌든 음이온이기 때문에 전자를 얻었을 거거든. 그러면 음이온은 양성자수는 변하지 않잖아. 이온이 되더라도. 전자수가 더 많아진 거잖아. 그럼 지금 8개, 10개니까 전자수가 더 많아야 되니까 10개인 B가 뭐다? 전자구나. A가 양성자구나 라는 거 파악이 가능한 거지. 맞지? 그러면 양성자보다 지금 전자수가 몇 개가 더 많아? 2개가 더 많지? 그럼 얘는 2개를 얻었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n-에서 n이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겠죠. 맞지? 그럼 다 구했네. n은 2고 x는 10, y는 16이니까 2분의 26이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 13이 나와야 되겠다. 맞지?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2번. 자, 이게 마지막인데 이거 되게 쉽지? 잘 봐. 보호 모형에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홀수계의 전자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일단 얘는 양이온이 되기 쉽다 했으니까 금속이란 얘기야. 그럼 니네가 머릿속에 딱 주기율표가 떠올라야 돼. 양성자수가 원자가 전자수의 3배다. 그럼 이거를 종합하면 누구냐면은 리튬이라는 게 나와야 되거든. 그렇잖아. 야, 리튬의 양성자수 원자번호 3 아니야. 맞지? 원자가 전자수 1이었잖아. 그럼 양성자수가 원자가 전자수 3배지. 맞아? 그래서 결국 리튬의 원자 모형을 그리란 얘기잖아. 물론 뭐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예를 들어서 양성자수가 원자가 전자 3배가 되는 게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나머지 두 조건을 가지고 결국 종합을 하면 리튬이어야 된다. 그래서 리튬은 원자핵은 플러스 3 이렇게 표시하고, 그지?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들어있으니까 홀수계에 들어있다 맞고, 그지? 전자 하나 버려서 양이온 되기 쉬운 것도 맞지?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한다 이 말이야. 리튬 써줘야 되는 거지. 리튬. 그 다음에 다 했는데 저거 하나 가볼게. 니네 아마 그 실제로 시험 25번 한번 가볼래? 요거 있죠, 요거. 당시에 이게 작년 건지 재작년 건지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기출문제니까 이거 애들 되게 많이 틀렸었거든. 요거 시간 한번 좀 줘볼게. 요거 한번 해봐봐. 그래서 ABC가 뭔지 찾아야 되거든. 그죠? 요거 한번 해보십시오. 해볼까?
해볼게. 자, 이거 보자. 딱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 그지? 실제로 조금 애들 많이 틀렸던 문제이기도 해. 자, 그림은 원자부 1번부터 20번에 속하는 원자 ABC에 대한 안정한 이온일 때 전하에 대한 원자의 전자수에 비해 절대값을 이온 전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는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와 같다. K는 정수고 ABC는 임의의 원소기호다. ABC의 원소기호와 원자가 전자수를 각각 구해라. K값 구하는 과정도 포함되어야 된다. 자, 이거 봐봐. 일단 힌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온의 전하야. 야, 이온의 전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건 우리가 17쪽 원소가 될 거거든. 맞지? 17쪽 원소가 될 거야. 그러면은 원자번호 20번 이내라 그랬으니까 플루오르 아니면은 염소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지? 원자번호 얘는 9번이고 얘는 17번일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얘네 플러스 1이 나오는 애는 누구야? 원자번호 20번이니까 알칼리 금속일 거 아니니? 그지? 그러니까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플러스 2가 나오는 애는 누구다? 마그네슘이나 칼슘 2족에 해당되는, 그지? 애들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K 값을 해가지고 나머지 조건이 또 맞아야 되거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둘 중에 하나니까 경우의 수 줄여야지. 얘 갖고 하는 거야. 플루오르가 9번, 17번이니까 9번이라고 해보자. 9번. 그러면은 A가 플루오르라고 하면 이온의 전하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 얘가 원자의 전자수는 9번이니까 9가 나오겠지? 그럼 그거의 절대값이니까 이 값이 9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3K라고 했으니까 이게 9가 되려면은 K는 3이라고 보자 이거야. 그지? 그러면은 여기다 3 넣으면 이건 6이라고 보고 이건 3이라고 보자 이 말이지. 그러면 자, 이온의 전하가 플러스 1 나오는 리튬, 나트륨, 칼륨을 갖고 해보는 거야. 맞아? 그럼 리튬 같은 경우에 플러스 1이고 원자의 전자수는 3 나오니까 1분의 3, 3 나오거든?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때? 이온의 전하 플러스 1인데 이제 원자의 전자수는 11일 거 아니야. 안 되지. 그럼 결국은 A가 플루오르라면 B는 무조건 리튬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여기 마그네슘하고 칼슘 중에서도 6이 나오는 애가 있나 보자 이 말이지. 마그네슘이나 칼슘이나 둘 다 이온의 전하 플러스 2일 거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전자수가 몇 개 나와? 12개잖아. 그럼 6 나오지. 그럼 확정이 된 거야. A가 플루오르라면 B는 리튬이어야 되고요. C는 마그네슘이어야 된다 이거지. 맞지? 어떻게 접근?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CL로 해봐도 되겠지. 근데 CL로 해보면 A는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아마 BC는 안 나올 거야. 그지? BC는 안 나올 거야. 왜냐면 봐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K값은 정수가 돼야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 A에다가 CL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1에 17이니까 이 값이 17 나오거든. 그러면 3K가 17이 돼야 돼. 그럼 K가 정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는 플루오르일 수밖에 없다. 그럼 A가 플루오르면 B는 리튬이 돼야 되고 C는 마그네슘이 돼야 된다. 실제로 이거 학교 시험 나왔을 때 애들 오답률이 엄청 높았거든. 그러니까 약간 확원에 준하는, 그지? 조금 사실 통과에서는 니네가 시중에는 어떤 참고서를 보더라도 이런 류의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세화고나 세화 여고 선생님들이 대단하신 게 끊임없이 연구를 하시지. 그러니까 사실은 니네 학교에 자부심을 가져도 돼. 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니네가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시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비록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을 못 봤다 하더라도 니네 나중에 3학년 되고 나중에 이제 입시를 치를 때는 니네 경쟁력이 이만큼 올라가 있어, 사실은. 그만큼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문제이긴 하다. 그래서 어쨌든 A, B, C, A는 플루오르, B는 뭐다? 리튬, C는 마그네슘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K값 구하는 과정은 그제? 어떻게 구하면 돼? A가 플루오르라면 그제? 마이너스 1분의 9가 돼서 이게 3K와 같아야 되니까 K는 3이 나온다. 그제? CL일 경우에는 K가 정수가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25번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야. 자, 나머지 문제들은 한번 뭐 아까 풀던 사람도 있고 못 푼 사람도 있는데 풀어보시면 선생님 다음 주에 요거 답지를 쭉 줄 테니까
그래서 또 질문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아마 파트 끝날 때마다 학교 기출문제들이 들어있을 거야. 우리 또 이제 생물 파트 넘어가면 생물 파트 또 끝나고 또 이제 그 문제들이 또 들어있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도 끝나고 나면 같이 또 쭉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니네 뒤에 보면 개념 확인 문제 나오잖아. 그지? 이게 54번부터 내가 지난번에 뭐 일부 숙제를 내줬다만, 이제 나머지 해서 90번까지 어쨌든 이제 다 마무리가 조금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니네가 숙제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다. 그지? 자, 예를 들자면 89번 같은 거 요거 안 하셔도 됩니다. 89번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90번도 안 해도 되겠다. 요 시험범위 아니니까. 그리고 74번도 안 해도 되고요. X 표시해봐. 75번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72번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는 다 해오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렇게 해오시고, 뒤에 문제편도 숙제가 있는데 그건 내가 좀 이따가 얘기를 해줄게. 좀 이따 얘기를 해주고, 자, 그래서 너희는 페이지 어디로 가냐면은 33페이지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랑 생명과학 파트 얘기를 할 텐데, 3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 그래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 우리 앞에서 사실 이온결합, 공유결합 배웠잖아. 특히 공유결합하면 분자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우리 사람과 같은 모든 생명체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세포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거든. 근데 결국 그 세포들도 들여다보면 전부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셈인 거야. 그러면 그런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 뭐가 있느냐. 일단 가장 많은 내 몸 전체 또는 내 몸을 이루는 세포 하나를 따지더라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물이야, 물. 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물론 내 몸 전체냐 아니면 어떤 특정 부위냐에 따라서 그 비율은 좀 다를 수 있으나 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단백질이라는 물질이고, 그 다음이 지질이라는 물질이고요. 그 다음이 무기염류라는 물질이고, 그 다음이 핵산이라는 물질, 그 다음 뭐 이런 순서야. 비율로 따지면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야. 그지? 여러 가지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자, 물이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물은 뭐 우리 아까 분자식 했으니까 이제 H2O 뭐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이제 물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 주요 물질 중에서 자,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자, 이런 애들.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얘네들의 공통점. 자, 참고로 얘네들 우리가 유기물이라고도 부르거든. 유기물. 그럼 어떤 애들 유기물이냐? 일단 얘네들을 구성할 또 원소가 있을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다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 탄소에 뭐 수소라든지 산소라든지 뭐 물질마다 좀 다르지만 질소를 포함하는 애도 있고 인을 포함하는 애도 있고 뭐 황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 애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거든. 자, 탄소를 중심으로 거기에 수소나 산소나 질소나 인이나 황과 같은 애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냐, 탄소화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탄소화물. 그러니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들은 대부분 탄소화물이다 이 말인 거지. 그럼 왜 이 중요한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 중요한 물질들이 대부분 탄소화물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바로 탄소라는 놈의 특징이야. 탄소라는 놈의 특징.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 먼저 나올 거거든. 거기 보면 탄소화물, 그래서 이런 말 나오지? 탄소로 이루어진 기본 골격에 수소나 산소나 질소나 황이나 인과 같은 여러 가지 원소들이 서로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을 통칭해서 탄소화물이라고 한다. 근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생명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 종이, 그다음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 대부분의 물질들이 탄소화물이라고 봐도 되거든.
자, 우리 주변에 이런 탄수화물이 겁나 많아.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들도 탄수화물로 돼 있고,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바로 탄소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인 거야. 탄소. 자, 우리 알다시피 탄소라는 애 앞에 공유결합에서도 했지만 주기율표상에서 14족이지? 얘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4개예요, 4개. 자, 참고로 탄소는 대부분 공유결합을 합니다. 다른 원소랑.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아까 얘기했죠. 원자과 전자 이용해서 다른 애랑 공유결합을 하는 건데 그럼 4개니까 어때? 최대 4개의 원자랑 결합할 수 있지.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다? 원자과 전자가 4개여서 최대 4개의 다른 원자와 결합할 수 있어. 다른 원자와 결합이 가능하다. 그럼 니네 중학교 때부터 분자에 대해서 배웠지만 분자라고 하는 애들이 어떤 원소가 그러니까 개수가 같아도 원소의 종류가 다른 분자가 다르고, 그죠? 같은 원소를 하더라도 또 개수가 다른 분자 종류가 다르잖아. 자, 봐봐. 예를 들어 탄소가, 선생님이 약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수소랑 공유결합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전자점식이라는 거 이걸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요거를 선을 그려서 표현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공유전자쌍 한 쌍을 이렇게 선 하나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고1 때는 분자 구조까지는 안 배우니까 예를 들어서 탄소가 4개와 결합할 수 있는데 그게 전부 예를 들어 수소랑 이렇게 결합했다고 합시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소만 결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탄소가 수소는 3개와 결합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애랑 결합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최대 4개니까 수소 2개랑 결합하고 2개는 또 다른 거랑 결합할 수 있어. 그럼 반대로 또 지금 뭐 염소를 표현해 놨으니까 수소 하나에 염소가 이렇게 3개가 결합할 수 있거든. 그러면 탄소 기준으로 다 4개가 결합했지만 이 분자, 이 분자, 이 분자 다 다른 분자들인 거야. 그러니까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 보니까 다양한 분자 만들 수 있어. 그렇지? 다양한 분자 만들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특히 탄소는 탄소끼리 또 결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탄소끼리 결합할 때 탄소끼리 결합할 때 자, 일단 탄소끼리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결합할 수 있어. 자, 무슨 얘기냐? 탄소 2개가 이렇게 서로 결합할 수도 있거든. 잘 봐봐. 그러면 탄소 하나당 무조건 최대 4개가 결합할 수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탄소가 이렇게 2개가 결합하잖아? 그러면 각각의 탄소 하나당 최대 3개가 더 결합할 수 있거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게 이제 단일 결합을 의미하는 거야. 선 하나가. 그러면 탄소 2개가 결합하고 각 단일 결합이 6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 중에 하나는 이중 결합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거든. 그러면 단일 결합 기준으로 탄소 2개가 결합하면 그 주변에 최대 6개가 결합하잖아. 같은 애가 6개, 하나 5개, 2개, 4개, 3개, 3개, 4개, 2개, 5개 이렇게 결합하면 또 그것만으로도 다양한 분자 만들어질 수 있지. 근데 탄소끼리 또 3개가 결합할 수도 있어. 탄소끼리 4개가 결합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무한대에 가깝게 탄소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합할 수 있어. 그럼 당연히 탄소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주변에 결합할 수 있는 원자 수가 더 많아지니까 당연히 더 다양한 분자가 만들어지겠지. 특히 자, 이렇게 탄소들끼리 결합해서 그럼 이렇게 탄소들끼리 결합한 부분이 이걸 우리가 뭐 탄소 골격이라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탄소가 결합한 개수가 많을수록 탄소 골격이 길어지는 거지. 탄소 골격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원소들이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분자가 만들 수 있어요. 특히 탄소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결합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분자를 만드는 데 유리합니다. 게다가 구조도 되게 안정하거든. 그래서 탄소끼리 이렇게 무한대로 거의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분자를 만들기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지? 그 다음에 그거 이제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탄소가 여러 개가 결합하면 이걸 탄소 골격이라 표현한다 그랬어. 그럼 그렇게 탄소 골격이 만들어질 때 또 모양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 다양한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여기다 따로 그릴게. 봐봐. 탄소가 만약에, 잘 봐라. 탄소가 만약에 이렇게 5개가 그냥 쭈르르르르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결합해. 그럼 그때 이 탄소 골격이 이제 탄소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런 모양을 우리가 뭐라 불러? 사슬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 다음에, 자, 탄소가 예를 들어서 5개가 결합하는데, 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거든. 왜냐면 탄소 하나당 무조건 4개가 결합할 수 있으니까 최대.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거는 사슬인데 중간에 가지가 하나 이렇게 달려있잖아. 그치? 보통 이제 가지 달린 사슬 이렇게 표현하게 돼. 가지 달린 사슬 모양이다. 그치? 가지 달린 사슬 모양이다. 빙글이 잘 적고 있어? 눈으로만 보면 안 된다. 책에 있어도 자꾸 적어버릇해야 암기가 돼. 그 다음에 똑같이 5개인데 5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거든. 약간 그래서 고리 모양으로 결합할, 오각형 형태를 띠는 이 모양 결합할 수도 있어. 그럼 이제 이 경우에는 각각의 탄소당 최대 2개가 더 결합할 수 있거든. 자, 이런 건 이제 고리 모양이라 그래. 그러니까 똑같은 탄소 5개가, 탄소 골격이 탄소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슬 모양이냐, 가지 달린 사슬 모양이냐, 구조가 다 달라질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그 주변에 결합할 수 있는 원자수도 좀 달라질 거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사슬 모양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가지 달린 사슬 모양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뭐 고리 모양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만들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자 만들기 좋다 이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우리 아까 공유결합, 뭐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렇게 얘기했죠. 자, 탄소가 만약에 2개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탄소 2개가 서로 단일결합으로 결합할 수도 있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각 탄소당 최대 3개가 더 결합할 수 있거든. 그런데 탄소 2개가 결합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탄소끼리 서로 이중결합할 수도 있어. 그럼 만약에 탄소 2개가 서로 이중결합하잖아? 그럼 각각의 탄소 옆에는 최대 2개가 더 이렇게 결합할 수 있어. 탄소 2개가 내키면 3중결합할 수도 있어. 그러면 또 각각의 탄소 옆에는 하나씩만 더 결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탄소들끼리는 지들끼리 단일결합도 할 수 있고, 이중결합도 할 수 있고, 삼중결합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탄소들끼리 다양하게 또 다양한 결합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뭐 탄소들끼리 단일결합도 할 수 있고요, 이중결합도 할 수 있고요, 삼중결합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탄소가 갖고 있는 이런 특징 때문에 어때? 다양한 분자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분자, 이른바 이제 고분자를 만들기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배우는 이 생명체 구성물질, 뭐 단백질이라든지 핵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탄수화물 중에 이제 뭐 녹말과 같은 애들은 또 굉장히 분자가 크거든. 그러니까 탄소가 갖고 있는 이런 특징 때문에 그런 큰 분자 만들기 아주 유리한 거야. 그래서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들이 그 탄소 골격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33페이지에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얘기다. 이제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 얘네들이 이제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고, 우리 몸에서 어떤 부위를 이루고 있고, 어떤 또 이제 기능을 하는지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다. 그래서 34페이지를 보면 이제 단백질이 먼저 나오는데, 물부터 얘기합시다. 물부터. 그지? 물부터 얘기할게. 이거 물은 교재 없으니까 써놓을 수 있도록. 참고로 지금 보면 교재 없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 뭐 반드시 적어놔야 돼. 특히 선생님이 교재 만들 때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 얘를 빼먹었거든. 요거 내가 설명할 때 반드시 교재에 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알겠지? 자, 일단 첫 번째 물. 선생님, 또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만들다 보면 빼먹을 때가 좀 있어. 그치? 그런 건 내가 하여튼 설명하면서 다 채워줄 테니까 너희 열심히 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좋게 얘기하자면 니네가 적으라고 빼놓은 거고, 그치?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실수한 거고. 자, 첫 번째 물이 있는데, 그치? 자,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치? 생명체를
생명체의 대부분을 차지해.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 니네 물이라고 하는 애는 알다시피 비열과 기화열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 비열과 기화열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 자, 뭐 비열도 사실 니네 중학교 때 배웠는데 너무 오래전에 배워서 생각 안 날 수도 있는데 기화열이라는 게 뭐지? 기화가 뭐야? 액체가 기체될 때 그럼 액체가 기체되기 위해서 내가 가열해야 되는 열이 기화열이지? 그러니까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끓는 점이 높아요. 기화열이 크다는 얘기는 끓는 점이 높다는 얘기거든. 그 다음에 니네 중학교 때 배운 걸로는 비열이 크다라는 게 뭐지? 잘 안 뜨거워지고 잘 안 식는 거야. 자, 참고로 물이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비열하고 기화열이 큰 이유는 뭐냐? 물 분자가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은 분자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분자사 인력이라고 하잖아. 근데 분자사 인력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기 수소 있지, 수소. 물 분자에 있는 수소 원자하고 그 옆에 있는 분자의 산소 원자끼리는 얘네들 사이에는 소위 말하는 수소 결합이라는 게 형성돼 있어. 자, 우리 공부할 때 선생님이 어떤 분자들의 이렇게 구조를 그리고 분자들 나타낼 때 점선으로 표시한 건 다 수소 결합이라 생각하면 돼. 자, 물 분자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라고 그러니까 결합이라고 부를 정도로 분자들 사이 잡아당기는 힘이 센 거야. 그러면 이 물 액체가 기체 되려면 이 분자들이 멀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열해갖고 얘를 끊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게 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끊기 위해서는 많이 가열해야 되는 거야. 많이 가열해야 돼. 그러니까 많이 가열하다 보니까 기화열이 큰 거고 그래서 비열이 큰 거야. 수소 결합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특징 때문에 결국 잘 안 뜨거워지고 잘 안 식잖아. 그러니까 봐봐. 내 몸의 대부분이 물이다. 물론 순수한 물은 아니지만 물이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더운 데 가더라도 내 체온이 확 올라가지 않아. 그치? 천천히 올라가고 내가 북극과 남극 같은 추운 데 가더라도 내 체온이 확 내려가지 않지. 체온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거야. 체온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알겠니? 체온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내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비열이 크다 보니까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아주 유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니네 이제 고1 때는 안 배우지만 이제 고2 때는 분자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거든. 이 분자가 극성 분자냐 무극성 뭐 이런 거 배워. 근데 참고로 물 분자는 약간 극성 분자라 그래. 그래서 니네 소금이 물에 잘 녹는 이유가 뭐야? 소금 물에 녹으면 우리 알다시피 양이온음이온 나뉘잖아. 물이 극성을 띠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띠는 애들 잘 떼어내기 때문에 잘 녹는 거거든. 자, 물은 되게 여러 가지 물질이 잘 녹이잖아. 뭐 설탕도 잘 녹고 소금도 잘 녹고 되게 잘 녹이잖아. 녹이는 거 용매라고 하지. 용매. 자, 물은 대단히 좋은 뭐다? 극성 용매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잘 녹는다. 그럼 니네 이제 나중에 하나씩 배우겠지만 내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켜서 흡수한 영양소들이 혈액의 주성분이 물이거든? 혈액에 녹아서 운반돼. 왜? 혈액의 주성분이 물이니까 그런 영양소들이 잘 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극성용매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물질이 잘 녹아서 다른 데로 운반해 주기에도 되게 용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서도 사실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든? 그러면 그 화학 반응하는 애들이 물에 녹아서 그 안에서 지들끼리 화학 반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축구를 해야 돼. 축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물론 이제 축구공이나 도구가 필요하지만 축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물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이럴 때 걔네들이 물에 녹아서 화학 반응할 수 있게끔 어떤 운동장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물은 그래서 어떤 우리 몸 안에서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자, 요거 아마 니네 기말고사 때 배울 텐데 이걸 물질대사라고 하거든. 그런 어떤 물질대사가 잘 일어나게 하는 매개 역할을 해준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 매개 역할.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뭐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운반 작용 같은 것도 이제 얘가 담당을 하고요. 그지? 운반 작용 같은 거 담당한다. 뭐 요 정도만 일단 물이라고 하는 물질의 특징 기억해 두면 되겠다. 다른 애들이 잘 녹으니까 거기에 녹아서 운반이 되고, 그다음에 걔네들이 그 물에 녹은 다음에 지들끼리 또 화학 반응도 하고 뭐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물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게 뭐다? 단백질. 자, 시험에 100% 나옵니다. 안 나오면 내 손이 장을 지지겠어. 그죠? 두 번째 이제 우리 교재에 이제 단백질이 먼저 나오지. 그죠? 그래서 34페이지 보시면 단백질에 대한 얘기 나온다. 그죠? 단백질. 자, 요거 다 적었을 테니까 지울게. 자, 두 번째 이제 단백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단백질 뭐 알다시피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단백질이 들어있다만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은 우리 몸 안에서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통해서 단백질을 얻으면 그거 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거든. 자, 근데 그 단백질이라는 게 굉장히 분자로 따지면 굉장히 큰 분자야. 자, 우리가 이거 큰 분자인데다가 아까 얘기했던 탄수화물이잖아. 그래서 단백질 같은 애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고분자 화합물이다 이렇게 부르거든. 그러면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그거보다 더 작은 분자들을 여러 개를 합쳐서 만든 거야. 그러면 꼭 단백질이 아니어도 이거 뒤에도 나와. 우리 몸 안에서 고분자 화합물이다 그러면 단백질, 핵산, 그다음에 탄수화물 중에 녹말 같은 애들이 이제 고분자 화합물이라 하는데 그런 큰 분자들은 또 조그만 분자들을 결합시켜서 만든 거야. 그러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어떤 조그만 분자를 결합시키냐? 그런 애들 우리가 단위체라고 하거든. 단위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작은 분자들이 여러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큰 고분자 화합물이 단백질인 거예요. 자, 참고로 이 아미노산은 종류가 몇 종류가 있냐?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 만드는 데 쓰이는 아미노산 20종류가 있습니다. 뭐 니네 아마 뭐 많이 뭐 필수 아미노산 이런 거 들어봤지, 그지? 걔네들은 음식을 통해서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것들, 그지? 그 20종류 중에 8가지 정도가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럼 이제 아미노산도 결국 분자잖아. 그럼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냐? 구성 원소. 구성 원소. 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탄소화물이기 때문에 탄소가 중심이고요. 자, 거기에 수소, 산소. 자, 그 다음에 잘 봐. 단백질은 질소라는 원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에 따라서 황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되게 촌스럽지만 촌스 외우면 돼. 촌스 구성원 촌스 이제 촌스. 그래서 이런 원소들이 서로 결합해서 아미노산이라는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되는 거야. 자, 아미노산이 어떻게 생겼냐? 이 아미노산의 분자 구조는 좀 외워야 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 아미노산이라는 분자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운데 탄소가 있고요. 탄소 옆으로 작용기라고 하는 게 2개가 달려 있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질소에 수소 2개가 결합되어 있는 이 부분을 아미노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쪽에 탄소에 산소 이렇게 2개, 이 부분 COOH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카복식이라고 불러. 카복식이. 자, 그 다음에 아미노산은 종류가 20종류라 그랬지. 어떤 아미노산이든지 이 부분은 다 똑같이 생겼어. 어디만 다르게 생겼냐면 여기 서면 R이라고 쓴 부분만 달라.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 부르냐? 곁사슬이라고 불러. 곁사슬. 곁사슬. 그래서 이 곁사슬이라고 해당되는 부분에 어떤 원자나 분자가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이 곁사슬이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봐봐. 구성원소, 탄소, 수소, 산소에 여기 뭐 있어? 질소 들어있지? 그리고 이제 아까 있죠. 여기 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미노산 여기에 황이 들어있어. 근데 어떤 아미노산은 안 들어있고 뭐 이러거든. 그래서 아미노산에 따라서 이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맞니? 자, 선생님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그러면 이런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가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럼 아미노산이 어떻게 결합하느냐 잘 봐. 이쪽에 만약에 이게 이제 아미노산 분자 하나면 이 옆에 또 다른 아미노산 분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자, 이쪽 아미노산의 카복시기하고 이쪽 아미노산에 여기 아미노기가 있지. 그죠? 자, 카복시기하고 아미노기 사이에서 결합을 하는 거야. 근데 결합을 하는데 잘 봐. 요렇게 요거 뭐야 요거. H 두 개 O 하나지. 자, 요 카복시기하고 아미노기가 결합하면서 이렇게 물 분자가 하나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얘네가 결합을 해. 자, 잘 봐. 어떤 두 분자가 결합할 때 물이 빠져나가면서 합쳐지잖아. 이걸 뭐라고 하냐? 탈수축합이라고 불러. 탈수축합. 아미노산 분자 두 개가 탈수축합에 의해서 결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럼 이 전체가 이제 결합한 애지. 그럼 이렇게 이런 걸 중합체라고 표현하거든. 중합체. 중합. 축합중합이라고 하거든. 축합중합. 이렇게 두 개가 뭐 빠져나가면서 이제 합쳐졌잖아. 축합중합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여러 개가 쭉 결합해서 만들어진 전체를 중합체라고 표현하기도 해. 그러면 자, 물 분자가 빠져나갔지. 그럼 어떻게 결합하면 잘 봐봐. 그럼 여기서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면 여기 탄소 남고 질소 남잖아.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이 탄소하고 질소가 직접 결합해버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요런 모습이 돼. 요런 모습이.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이.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이런 식이. 이런 식이 돼. 맞지? 지금 얘랑 비교해보면 어때? 여기서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그 탄소하고 질소가 직접 결합하거든. 그럼 요 결합한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이 결합하면서 물 분자가 빠져나가고 결합한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른다. 알겠니? 뭐라 부른다고?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봐라.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했지. 그럼 이 결합한 전체를 뭐라 부르냐면 펩타이드 결합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다이펩타이드라고 불러. 다이가 두 개란 뜻이거든. 그럼 만약에 아미노산이 세 개가 결합했어. 그럼 여기서 또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하겠지. 아미노산이 세 개가 결합하면 트리펩타이드라고 불러.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이 졸라 많이 결합하면 많다란 뜻이 폴리거든.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폴리펩타이드가 곧 단백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들이 쭉 결합하게 된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면 그게 곧 단백질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또 그런 폴리펩타이드들끼리 모여서 또 더 큰 단백질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돼. 그래서 단백질은 굉장히 큰 분자다. 자, 그런 큰 분자들은 단위체라고 하는 작은 분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할게요. 잠깐 쉬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아까 아미노산 결합하는 거 얘기했잖아.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 하나를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여기 이제 아미노산이라고 칠게. 응?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들이 결합하면 그 사이에 그 결합한 부분을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라 한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아미노산 3개가 결합하면 얘 전체를 트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이 이제 겁나 많이 결합하면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그때, 자, 아미노산이 N개가 만약에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때 이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냐? 이거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 아미노산이 N개가 결합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잘못 봐서 틀린 경우도 좀 있단 말이야.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가 있어? 자, 아미노산이 2개가 결합한 펩타이드 결합이 하나가 있거든. 아미노산이 3개가 결합한 펩타이드 결합이 2개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일반화하면 아미노산이 N개가 결합하면 그 사이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N-1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니네 문제에서 뭘 잘 봐야 되냐면 아미노산이 몇 개냐,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냐 묻는 게 달라. 아미노산이 몇 개가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은 그거보다 1개 적어야 되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니네 나중에 교과서에 보면 또 이런 거 나오거든. 자, 선생님이 이 얘기 먼저 해줄게. 그러면 아미노산이 이렇게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잖아. 그지? 자, 아미노산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냥 표현할게. 아미노산들이 쭉 결합을 하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단백질은, 자, 아미노산 여기 이제 곁사슬이라는 게 있다 그랬지. 그거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 그랬잖아. 그럼 요 곁사슬이라는 부위에 어떤 원자나 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끼리 또 서로 수소결합으로 잡아당기기도 하거든. 그래서 아미노산이 그냥 이런 식으로 쭈르륵 일직선으로 결합돼.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걸 단백질의 1차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 1차 구조. 다시 아미노산들이 쭉 여러 개가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졌는데 그냥 걔네들이 그냥 일직선으로 쭈르륵 붙어 있으면 그 전체가 단백질인데, 그러니까 단백질들은 고유한 구조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아미노산들이 그냥 단순히 일직선으로 쭈르륵 붙어 있으면 그걸 1차 구조라 그래. 1차 구조. 그런데 그런 아미노산들 그 곁사슬 부위에 이제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끼리 서로 또 잡아당기는 경우가 있어. 그러다 보면 아미노산이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애들이 이렇게 마치 접혀 있는 것처럼 이런 구조를 갖는 경우도 있거든. 이런 식으로 요 아미노산 얘네들끼리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야. 얘네들끼리 이렇게 잡아당겨.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마치 우리 병풍 모양 마냥 이렇게 꺾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 자, 요런 거를 2차 구조라 그래. 2차 구조. 2차 구조에서도 요런 식으로 병풍 모양처럼 꺾여져 있으면 이걸 병풍 구조라 그래. 병풍 구조. 야, 세화 니네 여기 나갔니? 학교에서? 아직 안 나갔지? 학교에서 아마 할 때 세화 같은 경우 이거 하거든? 병풍 구조 앞에 베타 병풍 구조다 이런 표현이 나와. 베타 병풍 구조. 이게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가 쭉 이어져 있는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꺾여져 있는 거야. 병풍 마냥. 근데 이런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그 아미노산이 결합한 게 이런 식으로 나선 모양으로 꼬여 있는 경우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 자, 요런 거는 알파 나선 구조다 이렇게 또 표현해. 그래서 아무튼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병풍처럼 꺾여 있거나 아니면 그 전체 이게 길다랗게 가닥이 하나 있다고 치면 그게 그냥 일직선으로 있는 경우는 1차 구조라고 하고, 긴 가닥이 이렇게 중간중간이 접혀서 꺾여 있거나 아니면 나선 형태로 꼬여 있는 경우는 2차 구조라고 한다고. 2차 구조. 2차 구조라 그래. 2차 구조.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2차 구조인 애들을 뭉쳤어. 덩어리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됐는데 그 안에 이렇게 이제 뭐 병풍 구조인 애들, 뭐 나선 구조인 애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덩어리가 됐어. 그지? 요거 이렇게 확대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 덩어리진 애들은 3차 구조라 그래. 3차 구조. 그 다음에 이렇게 덩어리진 애들이 여러 개가 또 모여서 더 큰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든. 그럼 이 전체는 4차 구조라 그래. 4차 구조. 그래서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백질들은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단백질 중에 이렇게 4차 구조를 갖는 대표적인 단백질이 누가 있냐면, 니네 피 나면 빨갛게 보이지? 그 빨갛게 보이는 게 헤모글로빈이라는 애 때문이거든? 헤모글로빈이 일종의 단백질인데,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4차 구조를 띠고 있는 거야. 그지? 자, 여기 봐봐. 여기 우리 교재에 그림이 있거든? 그림이 있거든?
잘 봐. 이거 보여줄게. 자, 요 그림이야, 요 그림. 우리 교재 요거. 자, 여기서 요 색깔, 요거 하나가 아미노산이거든. 아미노산이 그냥 길다랗게 그냥 쭉, 요 지금 그림, 요게 1차 구조인 거야. 요게 1차 구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요게 헤모글로빈이라는 애잖아. 야, 요 헤모글로빈, 이 전체가 4차 구조야. 이 전체가 4차 구조고, 그때 지금 요 안에 요 덩어리들 요거 하나 있지. 요거 하나. 요 덩어리들 요 하나하나는 3차 구조인 거야. 3차 구조. 알겠지? 그 3차 구조인 덩어리들이 여러 개가 모여, 큰 덩어리가 이제 4차 구조인 거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단백질은, 단백질은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은 1차 구조, 어떤 애들은 2차 구조, 어떤 애들은 3차 구조, 어떤 애들은 4차 구조 이렇게 갔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결국 아미노산들이, 그지? 아미노산이 어떤 애들이 결합했느냐, 걔네들이 어떤 순서로 결합했느냐, 몇 개가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걔네들의 구조가 달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1차 구조일 수도 있고 2차 구조일 수도 있고 3차 구조일 수도 있고 4차 구조일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런데 자, 이 단백질은 고유한 구조를 가져. 그래야지만 그것 때문에 뭐야? 어떤 단백질의 어떤 고유한 기능이 나타나는 거거든. 고유한 기능이 나타나. 자, 그런데 이 구조가, 그러니까 이 구조일 때,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은 이렇게 4차 구조라고 그랬잖아. 요 구조여야지만 헤모글로빈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구조가 망가지면은 그 단백질은 기능을 못 해. 자, 이 구조가 뭐에 영향을 받냐면 온도에 영향을 받아. 자, 아까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꺾여져 있잖아. 꺾여져 있는 이유가 얘네들끼리 이제 수소결합이라는 걸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뭐 그렇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열 가면 이게 끊어져 버려. 끊어지면 어떻게 돼? 꺾여있던 애들이 펴져 버리겠지. 그거야. 온도에 영향을 받아. 자, 그래서 니네 봐봐. 우리 몸의 대부분이 단백질인데 우리 뭐 코로나가 됐건 독감이 됐건 열나지. 열나면 해열제 먹고 열 어떻게 해서 내리는 이유가 뭐야? 40도가 넘어가지. 그럼 내 몸에 있는 단백질들의 구조가 깨져버린다니까? 그럼 단백질이 손상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열이 나면 열을 내리려고 하는 거야. 자, 온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 pH에 의해서도. 온도와 pH의 영향을 받아요. 그 구조가 온도나 pH에 따라서 달라져. 자, 참고로 해서 온도나 pH 때문에 그 고유한 구조가 달라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변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변성.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가 변성되면 그 기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겠니? 니네 그럼 변성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열을 가해서 변성됐어. 열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되돌아오지 않아요. 변성되면 되돌아오지 않아. 병풍 모양이었는데 열 가해서 이게 끊어져서 일직선 돼버리면 다시 차갑게 만들더라도 되지 않습니다. 니네 계란 흰자 생각하면 되게 쉽지. 계란 흰자가 단백질 덩어리거든. 니네 후라이팬에 계란 떨어뜨리면 투명하지. 근데 열을 가면 어떻게 돼버려? 흰색으로 변하지. 단백질 변성된 거야. 그 흰자 부위는. 그런데 후라이팬에 불 끈다고 그게 다시 투명해지드나? 아니지. 단백질은 한 번 변성되면 끝이야. 그래서 온도나 pH에 따라서 그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지면 그 단백질이 원래 그 단백질에 의해서 나타난 기능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꼭 기억을 해도 온도와 pH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러면은 자 여기서 봐봐. 단백질이 결국 아미노산이 몇 개가 어떤 애들이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거든. 구조가 달라지는 거. 그럼 잘 봐봐. 내가 아까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 만드는데 필요한 아미노산이 20종류라 그랬잖아. 자, 이거 나중에 니네 교과서 보면 나올 텐데.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아미노산이 말이야. 20종류, 야,
그런데 그 20종류의 아미노산 중에 아미노산이 만약에 3개가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하자. 그러면 그때 만들어질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는 몇 가지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자, 아미노산 이렇게 3개가 결합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3개가 결합하더라도 어떤 애들이 결합하느냐에 따라 단백질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면 각각의 아미노산은 20종류 중에 한 가지가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아미노산은 20가지 중에 하나겠지. 여기에 올 수 있는 아미노산도 20가지 중에 하나겠지. 여기에 올 수 있는 아미노산도 20가지 중에 하나겠지.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20종류일 때 아미노산 3개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 가지수는 20의 3승 되는 거예요. 20의 3승. 그럼 이게 응용돼가지고 아미노산이 5종류가 있는데 그거 3개 가지고 단백질 만들면, 자, 우리 왜 수학에서 미치라고 하고 이 지수라고 하잖아. 미치는 아미노산의 종류 써주시면 되고요. 지수는 그 결합해서 만드는 아미노산의 개수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요것도 니네 교과서에 보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지? 뭐 정확하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어, 교과서에. 그래서 요 내용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런 단백질들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느냐, 단백질의 특징, 뭐 기능, 그지? 그 얘기를 이거 지워도 되겠지? 자, 단백질 기능, 또는 뭐 특징. 자, 첫 번째. 일단 우리가 단백질을 음식을 통해 먹기도 하잖아. 자, 이 단백질이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로는 에너지 만드는 데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해. 에너지원.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먹으면 1g당 4kcal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그래서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일단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나왔지만 우리 몸에서 물 다음으로 내 몸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단백질이잖아. 당연히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그지? 사용되겠지. 예를 들자면 어느 부위냐? 뭐 대표적으로 니네 근육, 그지? 근육. 그잖아. 그래서 왜 운동선수들 보면 막 단백질 쉐이크 막 이런 거 먹고 막 하잖아. 근육 만드는 데 필요. 그 다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니네 모든 세포,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세포들은 세포막이라는 걸 갖고 있거든. 그럼 그 세포막에 보면 단백질들이 박혀져 있어. 그래서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 또 되기도 하고요.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 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머리카락도 단백질이야. 그래서 니네 머리카락 태우면 고기 굽는 냄새 날 거야. 그지? 머리카락.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특히 지금 니네 나이에 왕성하게 나오고 있을 거야. 호르몬. 그지? 성장 호르몬 때문에 키가 크고 살이 찌고, 그지? 그 다음에 왜 니네 남학생들, 여학생들 2차 성징 나타나잖아. 그지? 성호르몬 이런 거. 하여튼 물론 성호르몬은 아니더라도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 호르몬. 그 다음에 자, 뭐 대표적인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 니네 밥 먹으면 소화시켜 소화효소라는 게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지. 이른바 효소라고 하는 것도 주성분이 단백질이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요거. 우리 피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가 적혈구 때문인데 더 정확하게는 적혈구에 들어있는 뭐 헤모글로빈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야. 단백질로. 자, 그 다음에 조심할 게 하나 있어.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은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호르몬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럼 여기서 대부분인가 뭐야? 그러니까 이 표현을 조심해야 돼. 모든 호르몬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호르몬 중에서는 호르몬 중에서 단백질이 아닌 호르몬도 있다고요.
주성분이 단백질이 아닌 호르몬도 있어. 그게 아까 내가 잠깐 언급하다 잘못 언급했는데 남성 호르몬, 그지? 우리 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주성분이 단백질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 호르몬은 주성분이 단백질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성 호르몬 중에서 남성 호르몬이야.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으로 돼 있거든. 그래서 왜 운동선수들이 불법적으로 스테로이드 약물을 먹으면 결국 남성 호르몬이 몸 안에 많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막 근육이 펌핑되고 막 이러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부신 거칠 호르몬이라고 해서 이제 니네 나중에 배우는데 호르몬 중에 일부분은 얘네들은 단백질로 이루어진 게 아닌 거야. 이른바 이제 지질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호르몬이 단백질로 돼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니네가 외워야 되는 게 있어. 이 근육을 이루는 단백질이 이름이 있어. 몇 개는 외워야 되거든. 자, 액틴이라고 해. 액틴. 액틴하고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육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의 이름이야. 요건 좀 암기해야 돼. 이거 니네 교과서에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니네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그지? 니네 샴푸 중에 케라시스라는 샴푸가 있거든. 혹시 들어봤니? 선생님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샴푸가 케라시스인데 그 케라틴이라는 성분. 이 머리카락을 이루는 단백질 이름이 케라틴이야. 알겠니? 케라틴. 자, 그 다음에 또 뭐, 요거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이게 단백질의 이름인 거거든, 결국. 그래서 요 액틴, 마이오신, 케라틴,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의 이름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 몸을 구성하는 데 단백질 쓰인다, 이거야.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보면 결국 단백질이 하는 일이 나오거든. 자, 단백질,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거 안 적은 게 하나 있다. 너는 요즘 시국하고 아주 맞물려 있지. 선생님이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았지 않니? 혹은 이제 코로나 선생님 예방주사도 맞고 심지어 3차까지 맞은 사람이거든? 졸라 억울하지. 그지? 억울해.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감기에 걸리거나 독감에 걸리면 우리 몸 안에서 항체라는 게 만들어져. 그래서 그 항체가 그런 바이러스를 다 없애거든? 이게 없어질 때까지 내가 아픈 거야. 열이 나고.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건데 혈액 속에 들어있거든? 그 항체라고 하는 것도 주성분이 단백질이야. 항체도. 그러면 어쨌든 이제 얘네들을 보면 단백질이 하는 일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 자, 단백질 무슨 일을 하겠어? 자, 항체가 하는 일이 뭐라고? 내 몸으로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나쁜 병균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없애주잖아. 그러니까 단백질은 내 몸을 지켜주는 일을 한다고. 방어작용 한다고. 방어작용. 방어작용을 담당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헤모글로빈이라는 애가 특히 뭐 하는 애야? 여기 그러면 여기 지금 빨갛게 보이는 게 철이거든? 얘가 산소랑 결합해요.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결합되어서 산소 운반해줘. 내 몸 구석구석까지.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말고도 우리 몸 안에서는 여러 가지의 물질들을 운반해주는 단백질이 있고 운반작용도 하는 거야. 운반작용. 이 단백질들이 결국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운반작용도 하고요. 맞니?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몸 안에서 호르몬이 나오고요. 특히 이 호르몬 때문에 어때? 내가 추워지면 체온이 내려가는데 체온 높여주고요. 반대로 더운 데 가면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 낮춰주고 하는 게 이런 다 호르몬 때문이거든. 내 몸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를 시켜줘요. 뭐 항상성 조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효소 같은 애들은 우리 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조절해 주거든. 그래서 종합하면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리 기능들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항상성이라는 걸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단백질이다라고 볼 수 있다. 단백질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근데 그것도 걔네들마다 이런 고유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이 단백질의 기능, 특징 잘 기억을 좀 해 두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단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뭐 단백질이 기능 그래서 나오지? 근육, 뼈, 뭐 머리카락, 세포막에.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선생님이 지금 오타인데 주성분이다 하면 안 돼. 그냥 세포막의 성분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 요거 고쳐놔. 우리 교재 주성분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성분이 아니라 그냥 성분이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게 핵산인데, 이 핵산,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교재에 지금 없으니까 그 34페이지 아래쪽에 좀 빈칸에다 좀 써두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저기 36페이지가 아예 빈 페이지잖아요. 거기다 써놓으면 되겠다. 36페이지에 써놓읍시다. 뭐 얘기할 거냐면 내가 교재 하나 빼먹은 거 있다 그랬잖아. 탄수화물부터 얘기할게. 응? 잠깐만. 자, 탄수화물. 탄수화물 하기 전에 저걸 해줄게. 이거는 직접적으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아까 단백질 다음으로 많은 차지하는 게 뭐지? 지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질. 그치? 아마 몇몇 친구들은 나랑 아마 했었을 텐데, 단백질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게 지질이거든? 근데 이거는 아마 학교에서 안 하면 안 나올 거고, 혹시 모르니까 해주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또 기말고사 부분하고 또 연결되기도 하니까. 자, 지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 단백질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애거든. 자, 지질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지질 중에서 지방이라는 것만 배운 거야. 지방. 중성지방 또는 지방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인지질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게 있어. 세 번째 스테로이드. 요 세 개를 통틀어서 지질이라 불러. 자, 참고로 이 지질이라고 하는 애도 뭐 지방이건 인지질이건 스테로이드건 기본적으로 그 구성 원소가 얘네들도 탄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탄소에 수소나 산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야. 거기 이제 뭐 인지질이라고 하는 애는 뭐 인이라고 하는 게 또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아무튼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게 지방이거든. 지방. 그제? 자 일단 지방도 구성 원소는 CH5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자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뭐 실제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길다랗게 글리세롤이라는 분자가 있어요. 글리세롤. 거기에 지방산이라는 분자가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어. 지방 분자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뭐 알다시피 지방은 물에도 잘 안 녹지, 그지? 그럼 이제 지방은 자, 뭐 음식에 주로 들어 있고, 그지? 자, 얘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만드는 데 쓰여. 에너지 만드는 데. 얼마의 에너지를 주냐면 1g당 9kcal의 에너지를 줍니다. 1g당 9kcal. 그럼 내가 탄수화물은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 탄수화물은 단백질하고 똑같이 1g당 4kcal 주거든.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1g당 4kcal의 에너지를 주는데 지방은 1g당 9kcal의 에너지를 주다 보니까 에너지 많이 주지. 그럼 바꿔 얘기하면 똑같은 에너지 만들어내는데 조금밖에 안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방은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 남는 지방을 피부 밑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 거야? 피하지방 이렇게 부르는 거야. 피하지방. 피하지방. 물론 이제 피하지방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 뚱뚱한 거지. 비만이라고 표현한다만 적당히는 필요해. 니네가 겨울방학 때부터 선생님을 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잖아. 뭐 겨울방학 끝날 때 본 사람이. 선생님 추위 엄청 타거든? 봐봐. 막 여기 혈관이 보이잖아. 피하지방이 거의 없어요. 무슨 뭐 운동선수도 아닌데 피하지방률이 굉장히 낮아. 그래서 추위를 엄청 잘 타. 그러니까 이 피하지방이 적당히는 필요한 거. 왜? 체온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 체온 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적당한 피하지방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필요하다. 정도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얘야. 사실 지질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 중성지방보다는 요 인지지질이라는 게 시험에 나오고 인지질. 요게 중요해. 요게. 요게. 자 일단 야 봐봐 얘들아. 중성지방에 내가 분자구조를 그린 이유가 따로 있어. 자 이게 조금 변형된 거 잘 봐. 중성지방은 글리세롤이란 분자의 지방산 분자 3개가 결합한 거라 그랬잖아. 근데 거기서 지방산이 하나가 없어. 그리고 요 글리세롤 위에 뭐 콜린하고 인산이라는 부분이 따로 이렇게 붙어 있거든. 그래서 인지질이라는 놈도 분자인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뭐 보통은 이렇게 나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가 글리세롤이란 분자고 여기가 지방산이 2개고 여기 콜린, 인산 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약간 머리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머리 부분이라 표현할게. 여기 이제 꼬리 부분이잖아. 니네 이제 나중에 저 DNA 가서도 나오겠죠. 여기 인산이라는 부위가 있어. 그래서 인이 들어있는 거거든, 원소로. 여기가 약간 음전하를 띄어. 음전할 띄니까 아까 선생님이 물이 극성을 띈다 그랬지. 얘 물하고 친해, 머리 부분이. 그래서 머리 부분은 친수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해. 친수성. 반면에 꼬리는 지방산이잖아. 그치? 물하고 안 친해. 지방산이라는 애가 물하고 안 친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꼬리 부분은 물하고 안 친하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수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소수성. 소수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선생님 오늘 인지질까지만 얘기할게. 자, 만약에 인지질 분자를 말이야. 수조가 있는데 물을 담아놨어. 인지질 분자를 던진 거야. 근데 만약에 인지질 분자가 물에 뜬다고 하면 어떻게 배열되겠어? 물 쪽으로는 물하고 친한 머리 부분이 향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인지질의 머리 부분들이 물 쪽을 향하고 꼬리 부분은 하늘 쪽으로 솟구치는 이런 형태로 떠 있게 된다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인지질을 물 속에다가 우겨 넣으면, 자, 물 속에다 넣으면 사방이 물이잖아. 그러니까 물 쪽으로 머리 부분이 향해야 되니까 얘네가 이런 식으로 배열돼 버려. 이런 식으로. 머리 부분들이 다 바깥쪽을 향하고 꼬리 부분들은 서로 안쪽으로 이렇게 마주보는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게 돼.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인지질 분자가 이런 특징을 갖는다 보니까, 자,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그랬잖아. 바로 인지질이 중요한 이유는 얘가 세포막의 주성분이어서 그래. 자, 선생님이 아까 단백질도 세포막의 성분이 된다 그랬잖아. 근데 주자는 빼야 되고 얘가 주자가 들어가야 돼. 주성분이야. 내가 오늘 요거만 얘기할게. 어차피 이거하고 관련된 자세한 거는 이제 기말고 부분이니까. 그래서 봐.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장 바깥쪽에 이제 세포막이라는 게 있는 거란 말이야. 자, 요 세포막을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하면, 자, 여기가 세포의 바깥쪽이고 여기가 안쪽이라고 하면 우리 모든 세포건 모공간의 주성분이 물이라며. 자, 세포의 안쪽도 물이고 바깥쪽도 물이 있는 거야. 그러면 안쪽도 물이고 바깥쪽도 물인데 인지질이 모여서 세포막을 이루는데 어떻게 배열돼야 되겠어? 물 쪽으로는 무조건 머리가 향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안쪽과 바깥쪽이 전부 물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머리 부분이 향하면서 배열되니까 이런 식으로 돼. 요게 세포막 하나야.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지질 이중층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중층. 이중층이다 이렇게 얘기해. 니는 어차피 뒤에 가면 세포 구조 얘기할 건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 뒤에 이제 가면 이중막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구분해야 돼. 요게 세포막 하나거든. 요걸 단일막이라고 표현해. 그럼 이중막은 그런 세포막이 2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중층하고 이중막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다. 주의. 이중막이라는 말하고 구분해야 된다. 이중막은 얘가 따지면 이중막은 인지질 4중층인 거야. 알겠니? 인지질 4중층인 거야, 따지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인지질 사이사이에 이제 뭐야? 아까 얘기했던 단백질 같은 게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단백질이.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그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단백질이 세포막을 이루는 성분이 되는 거지. 근데 주성분은 인지질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단백질을 통해서 이제 물질들이 세포의 안쪽과 바깥쪽으로 들락날락하게 되는 거야. 통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단백질을 막 단백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참고로 이 막 단백질이나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 왜 물 위에다가 기름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면 걔가 수면 위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단백질도 이런 식으로 인지질 사이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인지질 분자들도 그 형태는 유지하면서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지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다? 세포막의 주 성분이 되기 때문이다. 주라는 말이
들어가면 인지질이고 안 들어가면 단백질이 알겠어? 그거 꼭 구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테로이드가 하나 있는데 이건 뭐 다음 시간에 와서 우리 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자, 오늘 숙제들은 선생님 다 얘기했으니까 그거 반드시 해올 수 있도록 하시고, 재시험 보러 오는 사람들은 재시험 볼 때 선생님 숙제 검사도 마저 할 거야. 오늘 안 돼 있던 거. 그러니까 꼭 밀리면 안 돼. 밀리면 이제 앞으로 숙제 점점 많아지거든. 그러니까 밀리면 나중에 아예 안 하게 되니까 꼭 미루지 말고 해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니네 그 주기율표하고 지금 우리 오늘 공유결합까지 나갔잖아. 그 부분 전체를 거의 기출문제 유사한 수준을 좀 어렵게 누적으로 테스트를 볼 테니까 오늘보다 테스트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반드시 복습해 오셔야 됩니다.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